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하늘도 정말 파랗고 예쁘고요. 저는 가을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루하루가 예쁜 가을날이기는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 만큼 건강에 더욱 신경 쓰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북스에서 펴낸 전승환 작가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입니다. 책장을 한 장 넘기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진심을 전합니다. 이 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쵸? 한 권의 책 한 줄의 문장이 때로는 그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책도 여러분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더 많이 사랑하는 당신이 강한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잘하려면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잘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충고를 건네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잘해주다 나중에 상처받지 말라며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말 사랑엔 강자와 약자가 있고 우리는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감정 조절하고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사랑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혼자서만 애쓰는 것 같고 상대가 야속하고 답답할 때가 많을 테죠. 하지만 사랑할 때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연인에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약자가 되는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을 더욱 키우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사랑은 누가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지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관계니까요. 그러면 대체 왜 많이 사랑하면 약자란 말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사랑이 점점 일방적으로 변하다가 식어버리고 끊기는 일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별의 원인이 정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너무 많이 사랑한 탓일까요? 아닙니다. 관계의 끈을 먼저 놓고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사랑을 시작할 땐 누구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랑에는 안타깝게도 수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사랑이 끝날 때도 사랑에 소홀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더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지만 결국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헤어진 연인에게도 넌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너를 사랑해서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한 사람에게는 어떤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약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사실은 정말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사랑을 할 때 무조건 강약을 나누고 결코
약자가 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지나간 사랑을 돌이켜볼 때 아낌없이 사랑을 준 경우에는 후회가 없지만 오히려 사랑받는 걸 당연시하고 상대를 소홀히 했던 관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큰 후회를 하게 되죠.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실 사랑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일보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킬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시큰둥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오만해진다면 그 사랑은 참으로 슬프고 낭비적인 사랑이다.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장영희 교수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올바른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따뜻한 문장을 읽고 저는 사랑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상대가 알아주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면 이제는 사랑을 잘 받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그것을 지키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일을 당연시해서 시큰둥해지거나 오만해지는 사람은 사랑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그런 사람과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요. 더 많이 사랑하는 일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상대가 그 사랑을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앞으로 더 좋은 사랑을 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모든 순간에 충실한 사람은 결코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네. 가령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술 마시는 일이든 노래하는 일이든 대화하는 일이든 간에 아무것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은 없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아름답고 올바르게 행해지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올바르지 않게 행해지면 추한 것이 된다는 말이네. 사랑하는 일도 바로 그렇지. 에로스란 그 자체로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답게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에로스만 아름다운 것이지. 사랑에 대한 가장 오래된 고전은 플라톤의 향연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고대 그리스 현자들이 모여 함께 술 마시며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담아낸 철학책이죠. 그 자리에서 파우사니아스는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답게 사랑할 때만 그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즉, 상대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소중히 할 때만 비로소 사랑은 고귀하고 순수해집니다. 이 책에는 여러 철학자가 등장해 사랑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그리고 아름다운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형태의 사랑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공감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파우사니아스가 이야기하는 사랑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배려하는 사랑,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잘 주는 사랑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만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의 마음을 소홀히 하는 건 결코 좋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이도우 작가의 소설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책꽂이에서 발견한 남자 주인공의 시집에 나오는데 참 예쁜 말이면서도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나보다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묻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사랑일 테니까요. 강자와 약자를 나누고 고수와 하수를 나누어 강자가 되고 고수가 되려고 이리저리 재고 요령을 부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이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무사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할 때야 상처받지 않으려 눈치 보는 일 없이 누구나 포근한 사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더 아낌없이 사랑을 주세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알아줄 테니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연의 끝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어릴 땐 동네와 학교, 학원에서 그저 틈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어울렸지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니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망설이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나마 유지하던 인연도 앙상해진 겨울나무의 낙엽처럼 하나둘 떨어지는 것 같아 더욱 쓸쓸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인연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지가 크게 좌우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나쁜 인연을 맺으면 삶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연이 있다면 삶은 활기가 넘치게 되죠. 안타깝게도 정말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걸 잘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이자 소설가, 수필가인 피천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인연의 다음 문장일 겁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만나고 살기도 한다. 담백하면서도 감성적인 문체로 작가가 도쿄로 유학을 갔을 때 만난 인연에 대해 다룬 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연의 애틋함과 아쉬움을 잘 표현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또 다른 에세이도 좋아하는데요. 그 글을 통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이 배웠습니다. 과거를 역력하게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장수를 하는 사람이며 그 생활이 아름답고 화려하였다면 그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유복한 사람이다. 예전을 추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가 찬란하였다 하더라도 감추어둔 보물의 제목과 장소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저 하루하루가 기계처럼 살아온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문장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야 하는 이유를 살아온 자기 과거를 다시 살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 살고 오직 현재만 살 수 있지만 좋은 인연이 있다면 다시 살아보고 싶은 시간을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추억을 함께 되새기면서 말이죠. 그것은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래 보아도 늘 좋은 그런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다양한 곳에서 의외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인연은 정말 소중하게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편견을 가진 채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맺은 인연은 깊이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입사하고 한창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늘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제 진심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저를 이용만 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진심을 다하는 일에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때 중요한 고객사와 큰 계약을 앞둔 일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담당자는 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었지요. 진심을 전하면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져.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낸 저는 담당자를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그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나중에 다른 계약건을 먼저 제안해 주셨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을 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로는 진심이라고 하면서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금방 변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승환 씨는 솔직하면서도 늘 한결같아서 좋네요. 인연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좋은 인연이 눈앞에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나쁜 인연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런 아픔을 위로해주는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재고 따지며 가식적으로 꾸미지 말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맺는 가장 중요한 관계인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은 인연들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나쁜 걱정만 했을까요? 인연이면 헤어지려고 해도 이어지고 인연이 아니면 애를 써도 헤어진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잡고 싶었던 인연을 놓치게 된 일도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인연이 나와 함께할 인연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인연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입니다. 진심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위 시선을 신경 쓰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는 대신 말이죠. 매일 조금씩 곁으로 다가와줘.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알아갈 시간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미 만들어진 채 상점에 진열된 것만 사지. 사람들에게 친구가 없다는 건 친구를 파는 상점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한번 길들여 보렴. 사막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사막여우를 길들일 수 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매일같이 조금씩 곁으로 다가와줘. 매번 같은 시간에 와주면 더 좋아. 만약 네가 매일 오후 4시쯤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943년에 발표된 작품임에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어른을 위한 책이라고 작가가 밝힌 것처럼 성인이 읽어도 무척 뜻깊은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앞에서 인용한 사막여우와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죠.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간 사막여우와 어린 왕자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빨리빨리 효율성을 따지는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매일 조금씩 다가가는 대신 메신저와 SNS를 통한 24시간 소통하는 편을 택하죠. 언뜻 무척 경쾌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이렇게 맺은 우정은 또 금세 깨지고 멀어지기 쉽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듯 쉽게 가까워지고 또 그 물건을 버리듯 쉽게 멀어지는 그런 관계. 그걸 정말 우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과 정서를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추억거리를 쌓아가는 것. 그런 게 바로 좋은 우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단단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른이 된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과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각자 매일의 일과로 바빠서 시간을 충분히 쓸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정을 새로 만드는 일에 점점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정이 꼭 필요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화나는 일이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죠. 애써 꾸미지 않고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 자기 모습을 치장하기 바쁜 시대에 허물을 벗고 온전히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 혹시 그런 우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런 우정을 쌓을까요? 우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글이 한 편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혼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요한진 시인의 에세이 질환지교를 꿈꾸며의 한 구절입니다. 섬세하고 유려하면서도 따뜻한 문체가 돋보이는 글이죠. 처음 이 글을 읽은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 지금도 읽을 때마다 큰 울림을 줍니다. 사실 시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우정은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서로 깊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 우정은 그 형태가 계속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땐 제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만 골라서 만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비슷한 무리에서 소외당하기 싫어서 다른 친구에게 무조건 맞출 때도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정에서 중요한 건 모든 걸 억지로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만 있다면 다른 성격과 취향 같은 차이는 우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바람직한 우정에 대해 생각할 때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두터운 우정을 쌓은 작가 알베르 까미와 장 그르니에입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제자와 스승 관계였지만 이내 둘은 세상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속을 터놓는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르니에는 자신보다 훨씬 어리면서도 4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까미를 추억하는 에세이도 남겼는데요. 바로 까미를 추억하며입니다. 그는 내면의 감정을 새삼스럽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면의 감정을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결정적으로 이미 구체화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까미와 대면하면 변모당하는 느낌을 받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다. 통상 그와의 대화는 즐겁고 익살과 재치가 넘치는 것이었다. 까미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깊고 진솔한 애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섬세하게 배려하면서도 서로에게 지적 자극을 주며 성장을 돕고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기꺼이 힘이 돼주는 모습. 진정한 친구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시간을 함께하면 할수록 영혼이 성장하고 삶이 아름다워지는 관계 말입니다. 언젠가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구라면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게 삶을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우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정의 중요성을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 말하다를 읽으며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40이 넘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친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던 거죠. 친구를 덜 만났으면 내 인생이 풍요로웠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나 읽을 걸, 잠을 자거나 음악이나 들을 걸,
그냥 거리를 걷던가. 20대 젊을 때는 그 친구들과 영원히 갈 것 같고 앞으로도 함께 해나갈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도 맞춰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많은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더군요. 그보다는 자기 자신의 취향에 귀 기울이고 영혼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가요? 김영하 작가의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영혼을 풍부하게 만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도 그렇고 특히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는 말에는 뜨끔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정말 친구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만날 필요도 없다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좋은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일 테죠. 바로 우리의 취향을 풍부하게 만들고 영혼을 성숙시키는 관계 말입니다. 저는 이 책과 까미를 추억하며를 통해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자세로 그 우정을 지켜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인연은 노력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도 우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적어도 머리로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정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좀 더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끊어진 관계의 끈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많은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 취향을 넓혀주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당신 곁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최근에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꽤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그 문제를 잘 이해해줄 것 같은 지인에게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난 또 뭐라고,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그딴에는 위로한다고 꺼낸 말이었겠지만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해결책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힘든 마음에는 공감해 주길 바랐는데 그 고민거리와 함께 저 자신까지 별것 아닌 존재로 취급된 것 같았죠. 이처럼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던 이에게 이해받지 못한 경험을 저만 한 건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속상하고 슬퍼지죠. 다른 사람들과 굉장한 거리감도 느껴지고요. 아마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도 분명 제 무심함 탓에 비슷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아들러 역시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털어놓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그 결과 서로 낯설어졌다. 우리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탄하는 부모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을 자주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이해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스스로 인간을 잘한다고 자처하며 또한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 든다. 오스트리아 빈의 한 시민대학에서 1년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이 책에서 아들러는 인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서로 완벽한 타인이기 때문이죠.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간을 잘한다고 자처하는 대신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기에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김현수 작가 역시 단편 소설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의 작가의 말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수 작가의 말처럼 사랑도 이해도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전달되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대의 마음도 잘 헤아리면서요. 가족을 이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막상 표현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제게 잠시 친구 집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이유는 몰랐지만 그렇게 친구 집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내는 동안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마냥 신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난 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승환아, 너 어릴 때 아빠 되게 아팠던 적 기억나니?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런 일이 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에 무척 놀란 제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10살 때 친구 집에 잠깐 가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너한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한 달 동안 친구 집에서 살게 한 거야.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아들인데 그런 모습 보는 게 뭐 어떻다고?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가족인 제게 그 일을 감췄다는 것에 화도 났죠. 이런 제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래. 너무 사랑해서. 어린 너한테 늠름하고 강한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지. 아픈 모습으로 기억되기는 싫다고 하셨거든.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저 역시 똑같이 아버지가 되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을 보자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어떤 이해는 이처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언젠가 저는 그 마음을 담아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슷한지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셨죠. 그날 이후 세상에 무릎 꿇고 싶어질 때 그 말을 생각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이제 너무
잘 알게 됐거든. 아빠를 위한 마음 말이야. 딸, 아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할아버지는 아빠를 사랑했다는 것. 아빠도 그래.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 때때로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투박하게 표현하거나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이고 누구도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빠만은 언제나 너의 편에 서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힘에 부치더라도 끝까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어주면 좋겠어. 너는 아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온 아이니까. 사랑한다, 딸. 서로 이해가 부족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못난 자존심을 내세우며 다투는 경우도 있고 학교나 직장 선후배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더 크게는 지역이나 국가 사이에 오해가 커져 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서로를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설령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는 이러한 사랑과 이해에 대해 아름답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공항에서 처음 만난 클로이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에 푹 빠진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죠. 순간 나는 클로이의 팔꿈치 근처에 있던 무료로 나오는 작은 마시멜로 접시를 보았어. 갑자기 내가 클로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마시멜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시멜로가 어쨌기에 그것이 나의 클로이에 대한 감정과 갑자기 일치하게 되었는지 나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남용되어 닳고 닳아버린 사랑이라는 말과는 달리 나의 마음 상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같았다. 더 불가해한 일이지만 내가 클로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달콤한 말이라고 대답했다. 마시멜로 한다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한 말이라고 이해한다는 것, 이는 결국 우리의 이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의 정확성에 달린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진실성에 달린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진심 없이 던지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진심이 담긴 마시멜로에라는 말이 사랑하는 마음을 훨씬 더 잘 전달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상대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일 겁니다. 이런 사랑이 담겨 있다면 딸기해라는 말도 있고 커피해라는 말도 좋습니다. 설령 오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런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욱 커지고
굳건해질 텐데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지금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